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내 식구가 살기에 여유로운 집에 원하는 차에 계속 상승 중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성공이 행복과 비례하다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 맞겠네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아주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해가 들어오는 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반지 하나 지하 단칸방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죠. 아버지의 직업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시기도 했고, 막노동을 하시기도 했고, 오토바이를 타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밤 시장을 나가셨습니다. 원단이나 양말, 신발 같은 것을 파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사치가 심하신 건 아니었고, 그냥 빚이 조금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막 태어났을 때 사업을 시작하겠다던 아버지가 3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것이었고 이자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의 사이가 아주 나쁘다던가 매일같이 싸우신다던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두 분 다 항상 일에 지치고 돈에 치이셔서 대화가 많이 없을 뿐이었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대화도 없이 사는 건 조금 우울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제게 음침한 아이라고 했죠. 덕분에 왕따도 많이 당했네요. 이상한 소문도 많이 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애들과 싸울 만큼 힘이 세지도 않았고 말싸움을 잘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고작 초등학생이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 바로 공부라는 것이었죠. 전교 1등을 한다던가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는다던가 하는 일명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기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성적만큼은 나왔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반에서 4, 5등 정도 했었던 것 같네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고등학생이 되니 전자기기나 옷 같은 것들이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은데 처음 아르바이트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던 저는 계약서도 안 쓰고 근무 시간까지 초과하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을 일하고 임금의 반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쓸 만큼 썼다 싶었던 거겠죠. 지금이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니 임금 체불이니 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첫 아르바이트에서 호되게 사회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동네 중국집에서 새벽에 야채 손질하는 일도 하고 신문도 돌려보다가 제일 오래 일한 건 학교 서점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건물 지하에 큰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돈이 없던 저는 가서 책을 보기만 하고 나온 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눈여겨보시던 서점 사장님께서 마침 건강 악화로 알바생을 구하고 계셨고 제게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고 그렇게 서점에서 일하게 된 거였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하기 전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점 일은 생각보다 더 편했습니다. 주 고객은 저희 학교와 그 옆 중학교 학생들 정도였는데 학기 초 아니면 손님이 거의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괜찮은 성적으로 괜찮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과는 건축학과였습니다. 항상 반지 하나 전전하던 저는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대체 어떤 집에서 살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보통의 집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 성인이 된 저에게 아버지는 그간의 우리 집 사정과 당시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다행히도 그 상황을 잘 버텨서 빚을 다 청산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해서 들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고, 얼마 되지 않던 푼돈이었던 그 돈은 모으니 꽤 큰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저를 위해 모아두셨던 돈 조금을 합해 주셨습니다.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영철아. 이 정도면 충분한걸요. 돈이야 또 벌면 되잖아요. 저에겐 제 밑으로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또 동생을 위해 다시 열심히 일하셔야겠죠. 저는 저에 대한 짐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선택했고, 앞으로 제 생활비는 제가 감당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서 아껴 쓴다면 2학기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교 등록금도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수석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회나 과대 같은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고등학생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수업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모임이나 행사, 조별 과제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1학년을 마치니까 동기들이 다 군대에 가길래 저도 갔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하듯이 군대도 빨리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제대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복학을 했습니다. 2학년 생활이 시작되기 전 군대에서 벌어온 적은 돈으로는 생활을 얼마 못할 것 같아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추첨에도 떨어져서 학교 근처에 월세방을 얻게 되어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월세방마저도 반지하였네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4일 야간에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제게 딱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알바 가기 전에 짬을 내서 자다가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 일이 끝나면 늦은 오전이나 오후부터 시작되는 수업에 가기 전까지 자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시작하니 예상 밖의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이 대부분이었고 운 좋으면 도시락이나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가이다 보니 많아야 삼각김밥 한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제 형편에 그 정도면 아주 감지덕지였죠. 대학교 근처라서 대학생 손님이 전부일 줄 알았는데 야간에 오는 손님은 다양했습니다. 야간에는 나처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손님의 대부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는 술에 취해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또는 술을 사러 오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후엔 아저씨 몇 분, 해가 뜨기 시작하면 출근하기 전 담배를 사러 오는 아저씨 1명,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 5시쯤에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주 메뉴는 소주 아니면 막걸리, 아주 가끔 담배나 과자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그 손님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편의점에 들어서면 그 순간부터 정말 편의점 전체를 메우는 악취가 나던 노숙자 아저씨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날씨인데도 항상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다니며 정돈되지 않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에 가방도 여러 개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다가 무심코 보게 된 건데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에서 잊을 수가 없었죠. 노숙자 아저씨는 항상 술을 사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드셨습니다. 혼자서 아무 말 없이 1시간 정도 앉아 병째로 술을 먹고 가시곤 했죠. 한 번은 편의점 앞에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길래 치우러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숙자 아저씨는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드시고 계셨고 저는 그 옆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제게 말을 건 적이 없던 아저씨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술에 좀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네, 2학년이요. 열심히 사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네, 착하게 살지 말고. 네? 네. 절대 착하게 살지 마. 절대.
네. 저는 다 치우지도 않았는데 무서워서 빨리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행색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땐 좀 무서웠습니다. 다음날에 또 와서 말을 걸면 어쩌지 했는데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저에게 또 말을 거는 일 없었습니다. 거의 2년을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학기 중엔 학교에 다니면서 편의점에 나갔고 방학에는 서빙이나 PC방에서 일을 하면서 편의점 일을 병행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공부를 한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수석까지는 아니었지만 차석이 되어서 일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푼이 아까운 저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었죠. 어느덧 4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벌써부터 다들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턴 자리도 알아보기도 하고 조기 졸업을 찾아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도 무언가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 한 분께서 제게 공모전에 나가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당시 업계 최고로 잘 나가던 건축회사에서 인재 양성 목적으로 주최하는 공모전이었는데 건축물을 디자인해서 발표하는 형식의 공모전이었습니다. 대상은 큰 상금과 함께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수님께는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모전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만약 인턴이 된다면 인턴을 하는 동안은 돈 걱정도 크게 없을 것이고 제가 잘하기만 한다면 졸업 후 바로 취업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가 없는 날에도 밤을 새워가며 공모전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라 발표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거울을 보며 PPT를 얼마나 연습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공모전 준비를 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공모전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고 일을 하면서도 손님이 없을 때에는 계속 준비한 PPT를 외웠습니다. 아침부터 발표를 해야 해서 집에 가서 밥까지 먹고 가면 늦을 것 같아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운 좋게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오후 알바생과 오전 사장님이 보통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모아두었는데 그 중에 도시락이 눈에 띄어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시간이 좀 흐르니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윗배가 콕콕 쑤시더니 나중엔 아랫배를 누가 쥐어짜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에는 식은땀까지 흘렀습니다. 퇴근 시간 10분을 앞두고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영철아, 너 어디 아프니? 사장님 오셨어요. 너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아닌데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약은 먹었어? 병원은? 저 오늘 공모전 발표하는 날이라서 가봐야 해요. 그 상태로 괜찮겠어? 약이라도 사다 줄까? 괜찮아요. 꼭 해야 해요.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사장님은 힘겹게 걸어가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먼 거리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가다가 몇 번씩 벽을 잡고 심호흡을 했는지 모릅니다. 땀이 비오듯이 흘렀고 눈이 자꾸 감겨서 시야마저 흐릿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저는 누군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를 그 노숙자 아저씨가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업고 달린 것이었어요. 그땐 정말 배가 뒤틀리고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배가 아파서 졸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링거를 맞고 있는 저와 제 옆에 앉아있는 노숙자 아저씨라니. 링거를 좀 맞고 나니 거짓말처럼 배가 괜찮아졌습니다. 말할 만한 여유가 생기고 아저씨께 감사 인사도 드리기 전에 절 지키고 있던 아저씨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그럼 난 간다. 네? 네? 어딜요, 아저씨? 아저씨는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따라가 보려고 일어나려고 하자 간호사가 와서 말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맞고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시예요? 8시 되기 조금 전이요. 왜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빼주세요. 빨리요. 9시까지 발표를 하러 가야 하는데 지금 바로 출발해야지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무가내로 꽂힌 바늘을 빼내려고 하자 간호사가 바늘을 빼내줬습니다. 아저씨를 찾는 것보다는 발표장에 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병원 출구에 있는 수납창에 갔습니다. 응급실은 처음 와봐서 잘 모르지만 비싸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대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계산하려고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까 같이 오신 분이 계산하셨는데요. 네? 그 노숙자분이 하셨다고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데요? 네, 20만 5천 원이요. 안 그래도 제가 금액 말씀드리니까 한참 고민하시더라고요. 막 담배도 몇 대 피고 오시고. 돈 들어있던 주머니 저한테 전부 다 주신 거 보니까 아마 그게 전 재산이었나 봐요. 20만 5천 원이요? 매일 기껏해야 소주 한 병이나 막걸리 한 병 사시는 분이 20만 원이라는 거금은 정말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선 저는 공모전 발표장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심사위원이 많아서 조금 떨긴 했지만 준비한 만큼 발표도 문제없이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해낸 것이 처음이라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저의 일상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학교도 가고 알바도 하는 일상이었죠. 저는 편의점 일을 하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숙자 아저씨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병원비를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아저씨는 편의점에도 오지 않으셨고 학교 주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의점 사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새벽에 여기 자주 오시는 노숙자 아저씨 아세요? 노숙자 아저씨? 누굴 말하는 거지? 아, 그 외에 머리 길고, 손가락이 2개 없으신 분이요. 알 것 같다. 야간에 일할 때 가끔 본 것 같네. 그 아저씨 최근에도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생각해보니까 못 본 것 같긴 하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제가 갚을 게 좀 있어서. 혹시 보게 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사장님. 그래, 알겠어. 하지만 그 아저씨는 그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대신 다른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대상이라니. 정말인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가? 나는 이제 인턴이 되는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대상은커녕 발표도 못했을 겁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본가에 갔습니다. 여전히 반지하의 거실 겸 방에 하나 있는 우중충한 집이었지만 그렇게 반갑고 그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시는 엄마를 따라서 몰래 눈물을 훔치시던 아버지가 어쩐 일로 외식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외식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저희 네 식구는 정말 오랜만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건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삼겹살이었습니다. 그 맛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인턴 생활. 저의 인턴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다른 회사들을 다녀본 적은 없었지만 복지가 좋다는 소문이 있는 회사답게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직원들의 복장도 시간 활용도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3개월 동안 좀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회사를 차리고 싶다 였습니다. 제 주제에 사업의 시옷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처음에 인턴이 끝나고 그 회사에서 채용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뜻이 통했던 저희는 결혼 후 퇴사와 함께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회사지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서 책상 2대 놓은 게 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고객님들도 만나게 되고 믿을 만한 거래처도 생기고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큰 식당이나 회사 같은 곳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단기간에 상상 이상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2년 만에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사옥을 하나 차릴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찾아왔죠.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난 후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아원이나 미혼모 센터에 물품을 보내거나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봉사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밥차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쪽에도 후원을 하고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 노숙자 아저씨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도 모를 일이고 제가 회사에서 아내를 만나 천사 같은 쌍둥이 아이들과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며 봉사에 임했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밥차 봉사를 한 지 반년쯤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으로 나갔는데 심한 한파가 몰려온 날이라서 봉사자는 적고 식사를 하러 온 노숙자분들은 아주 많았을 때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정신없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제 손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식판을 든 손이 눈에 익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갑도 없이 빨갛게 얼어있던 왼손은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전보다 더 자란 머리카락에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을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여러 겹 껴입은 옷과 가방들이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를 구해줬던 제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워서 큰 소리로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나? 네,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모르는데, 나 알아요? 왜 몇 년 전에 한 8년인가 9년 전에 편의점 알바생이요. 아저씨가 저 길에 쓰러져 있던 거 응급실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아저씨는 그제야 생각이 나셨는지 박수를 짝 치시며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에 거기 있던 모두가 웃게 되었습니다. 내 전재산 도둑이 여기 있었네. 아저씨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요. 너무 기쁜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때의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왜 그 이후로 안 나타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아저씨. 허허, 그놈 참. 착하게 살지 말라니까 이런 곳에서 봉사나 하고 있네.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더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웃으시더니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듯 눈을 개슴츠레 뜨셨습니다. 내가 왜 안 나타났는지 말해줄까? 네. 미워할까봐, 화날까봐, 그래서 다시는 거기 안 갔지. 네?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때 자네 병원비로 낸 20만 5천 원이 그땐 정말 내 전재산이었거든. 하루 종일 국어를 해봐야 5천 원 정도가 전부였고 그걸로 하루에 한 끼 술로 때우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아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1,000원 2,000원씩 모아뒀던 걸 그렇게 써버렸지 뭐야. 그래도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나야 더 내려갈 곳도 없는 바닥 인생이지만 창창한 자네는 앞날이 밝으니까 그건 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내가 또 그렇게 대인배는 아니거든. 그래서 혹시나 자네를 보면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내가 자네를 미워할까봐, 그래서 자네에게 화가 날까봐 떠난 거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실 그날 아주 중요한 공모전 발표 날이었거든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그 공모전에 가지 못했을 거고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며 아내도 만났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저씨. 착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또 괜한 짓을 했네. 아저씨는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저에게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 신뢰가 될까봐 묻지 못하고 있는데 아저씨께서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아저씨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집도 없고 뭣도 없는 빈털털이지만 예전엔 꽤 잘 나갔었거든.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그릇 있지? 친구놈이랑 그 그릇을 만들어다 팔았는데 둘이서 시작한 게 직원 20명은 돌리고 큰 공장도 하나 쓸 정도로 커졌어. 그때 백화점에 팔 정도로 잘 되었었지. 그런데 나라가 부도가 난 거야. IMF 알지? 나는 아니겠지. 우린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거래처 사장들은 약속했던 돈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지. 백화점은 문을 닫았지. 빚내서 물건도 다 만들어놨지. 직원들 월급도 밀렸지. 그땐 정말 그대로 죽고 싶었어. 설상가상으로 친구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그걸 떠안게 된 거야. 결국 파산 신청하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도 소송까지 당해서 감옥에도 한 1년 갔었나. 갔다가 나오니 집도 와이프도 아들도 없더라고.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주지. 면회 한 번 온 게 전부였나.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한 걸세. 도망간 친구놈한테도 맨날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하면서 눈치나 슬슬 보고 와이프한테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미안해 이랬거든. 내가 등신이었지. 나도 나 하나만 생각하고 도망이나 갈 걸 그랬나. 착하게 살면 아무것도 득될 게 없어. 내 인생을 봐.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노숙자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상상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저씨의 이 착잡하신 마음과 힘든 상황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사옥이 지어질 때부터 함께 하셨던 1층에 경비 아저씨께서 얼마 전에 건강 악화로 그만두신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저 아저씨, 지금 제 말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시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별로 내키지 않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뭔데 찔뼛거리나? 실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건물이 있어요. 거기 1층에 저희 건물이랑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방호, 안전 관리하는 경비 자리가 지금 부재 중인데 혹시 아저씨께서 그 자리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숙직실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괜찮으시면 거기서 지내셔도 좋고요. 저는 경비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건물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그래서 다른 곳보다 훨씬 섭섭지 않게 급여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정말 믿을 만한 분에게 부탁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제 말에 조금 당황하셨습니다. 아저씨는 고민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생각하실 시간 필요하실 테니까 딱 일주일 뒤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 공원에서 만나는 거 괜찮으실까요? 일주일 동안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지. 저는 일주일 동안 아저씨와 약속한 날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그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긴장되어서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갔죠.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건가 생각하고 자리를 뜨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길래 쳐다보니 웬 양복 차림의 멋있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가만히 보고 있는데 머리를 긁적이는 남자의 손가락이 익숙했습니다. 바로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멋쟁이가 되셨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아저씨, 그럼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거죠? 그쵸? 허헐, 뭐 내가 도움이 된다면야 받아주면 저야 감사하죠, 회장님. 아유, 회장님은 무슨 말씀 낮추세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아저씨는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아저씨는 그날 이후 저희 회사 건물에 경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되찾았고 그 인연을 유지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아저씨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아저씨와 회사 앞 벤치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그리고 나한테도 항상 하던 말 있지 않나? 어떤 말이요? 아,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신 거요? 그래.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착하게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착하게 산 덕분에 자네를 만났고 이렇게 번듯한 직장까지 얻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은 취소하겠네. 아저씨는 회사를 올려다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저씨 말씀대로 정말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나눔과 베품의 마음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언젠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 거라 믿으니까요. 제 사연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모두 제 마음과 같으셨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저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인연 계속 이어가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